자, 이번에는 이 점에 좀 주목해서 인터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밤 발표된 계엄령 포고령에 따르면 콕 찍어서 처단 대상으로 언급된 직역이 있고 또 통제의 대상으로 지목된 분야도 있습니다. 한쪽은 바로 의료계고 또 하나는 언론, 특히 방송인데요. 자, 이 두 분야에 집중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 연결하겠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이주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네.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할 거라는 예상은 전혀 못 하셨었죠. 전혀 못했지요. 이런 특히 상황 이것이 계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표결에 아마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소감이십니까? 이게 참 다행이고 안심되긴 했는데 의외로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가 참 부적절한 지도자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탄핵소추안을 직접 제출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출어람의 정치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잘해야 타산지석의 정치만 반복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러게요. 다행히 그래도 광장으로 잠시 표결 이후에 나왔는데 그때 국민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는 거 보면서 지금부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탄핵소추안 가결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던데 이런 어떤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이런 망상적인 현실 인식이다 혹은 금치산다나 다름없는 판단력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계엄이 내려지던 날에도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계엄 사유 설명은 더 기가 막히더니 이게 어제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입장문은 참 말문이 막히는 게 이게 사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잠시 멈춘다. 본인이 하던 일이 중단될까 봐 염려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유 죄송합니다. 헌재 심리만 잘 방어하면 탄핵되지 않고 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12월 3일 밤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포고령이 발표됐고 여기에 그 의료계를 콕 집어서 처단한다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딱 이걸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의원님? 정말 놀라운 것이 처단이라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의료계의 반응이 특별히 더 그렇게 격렬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처단이라는 표현이 절대로 괜찮지는 않죠. 그런데 전공의들이나 의료인들은 지금 1년 내내 사직 금지 명령, 업무 복귀 명령, 면허 취소 이런 종류의 협박 자체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내성화되어 있었군요. 그러니까 탄압에 대한 역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실망할 것조차 없을 정도로 기대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언론도 말씀을 같이 하셨지만 이런 일을 방관을 하면 다음에는 다른 직역에도 비슷한 일이 반드시 또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웬만큼 비상식적인 뉴스에 국민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거든요. 너무 터무니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좀 덜 충격적인 일들은 그래도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사람의 정치가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정도의 마음이었죠. 자, 이제 앞으로가 이제 그 문제인데요.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의료개혁이라는 걸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당사자가 빠짐으로써 하나의 전환의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권력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서 행정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결국 몇 개월 동안 오히려 스톱이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역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의료개혁이 가장 문제인 것이 진행이 되면 의료가 망가져서 문제고 스톱이 돼도 멈출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의료계가 가고 있는 잘못된 의료개혁의 방향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도 명령만 내리고 제대로 일을 진행한 적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주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약에 거리 상태가 되면 그 다음을 가지고 갈 것은 아마도 보건 분야는 박민수 차관이 가지고 갈 텐데 네네. 지금 의료계와의 관계를 보면 사실상 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그런데 복귀의 경우에는 전공의들은 지금 대통령이 물러났을 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라던가 복학의 구실로서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실제로 의대 각 학장들이라던가 그리고 25학년도 모집에 대해서 강력한 방안을 내지 않으면 네. 이것은 뭐 해결을 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는 효과를 낼 겁니다. 근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그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야정 협의 채널에서 상당 부분이 조율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전까지는 거기에 기대를 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 계엄과 예. 이 처단이라는 것 이후로 모든 의료계가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논의의 주체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도 그랬지만 교육부 또한 이 의대 과잉 모집에 대한 교육 대책을 전부 개별 의과대학에 돈부터 시작해서 시스템까지 다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결정은 정부가 다 해놓고 책임은 학교가 다 져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감당이 안 될 때 네. 현실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각 의과대학 학장님들 총장도 안 됩니다. 이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 기회에 차라리 대통령 핑계대고 손을 떼고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서 네. 내년도 정원은 각 의과대학이 여건에 맞게 예. 알아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예. 네네. 이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예. 그것이 현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 파장은 반드시 수년 이상 가기 때문에 현재 네. 고2, 고1, 심지어는 중학생까지도 미칠 대입 혼란의 오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럼 의대별로 그 사정을 감안하여 알아서 결정을 하라. 이렇게 길을 그렇습니다. 열어주는 것 말고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금 상황 파악조차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정치권은 지금 정치권의 일부터 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지도력을 잃은 상황이고요. 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빠르게 이 시점에 거부권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없는 이 시점에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우왕좌왕하고 또 한쪽은 또 독주를 하느라 일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라는 과정을 거치기가 양쪽 다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 지금은 개별 사안에 접근하기보다는 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해서 가급적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눈치를 보고 어느 정도는 협조를 구하고 타협해 나가는 과정을 좀 빨리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의료개혁도 그 범위 안에서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내란 사태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어떤 네. 심경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네. 이런 그 변화의 조짐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저는 오히려 강경해졌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처음에는 예. 직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인권의 문제, 자유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집회 때 예. 실제로 의료 부스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물품도 가져오고 많이 애를 썼더라고요. 네네네. 참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 여건을 국가가 이제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사회적인 의미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료계라고 하는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정부의 네.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를 한번 반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관되게 보여온 자세는 이른바 명령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식의 이런 행정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의정 갈등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났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고 저희는 느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의료계는 아마 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부가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네.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고 의료를 지키겠다는 미명하에 의료의 발전에 가장 반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예. 아주 단순하게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던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회의들이 이루어졌다던가 하던 것까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정책들이 4대 개혁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은 이것을 책임자가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권한대행부터 시작해서 여야가 빠르게 이것을 다시 멈춰 세워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 대해서 비상조치가 강구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자, 보건복지부 장차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의 공백 상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차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책임까지를 이 시점에 다 묻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도 참석을 했고 네. 지금도 여러모로 제 연락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받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1차관과 2차관이 본인의 업무 영역에서 자리를 지키실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보건 영역 그리고 복지 영역에서 진행을 해야 할 것과 멈춰야 할 것들을 잘 가려야 할 것이라고 보고 아마 그 행정에 대한 책임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차관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었습니다.